윤석열 당선인이 이른바 식사 정치를 통해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새 정부 내각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당선인 혼밥 안 하겠다. 약속은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 혼밥을 안 하시겠다는 약속을 좀 일찍 하신 편인데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문장에 담겨진 의미는 사실 식사 자리에서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것과 또 공식적인 어떤 회의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의 어떤 대화의 편함 정도라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좀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식사 정치라고 명명하긴 했지만 사실 이러한 행보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져가는 것이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 시절에 네. 어떤 사석의 어떤 식사 자리를 한번 가진 적은 있는데 또 윤석열 당선인의 특징이 식사 자리에서 좀 더 매력이 더 나오는 정치인인 건 맞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사실 5년간 굉장히 좀 갈증이 있었던 것이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었는데 당선인께서 향후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한 이후에도 이러한 행보에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주변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국민들과도 이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민주당 의원분들과의 식사 자리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식사와 관련돼서 약간 비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아직 당선인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갖춰야 될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소통을 안 했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장소나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식당이 아닐 뿐이지 정말 많은 시민들과 만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식사 정치라고 따로 명명할 필요까지 있을까? 보통 이제 만남을 하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게 일반적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국무총리 지명자는 나왔는데 다음 이제 경제부총리와 또 법무부 장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지명할지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보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라는 분석은 있는데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사정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선 그 분야에 상당히 좀 능숙하게 업무를 봤던 분들이 좀 업무를 봐야 된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차관이라든지 국무조정실장을 역할을 한 행정가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인선은 다양한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원칙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은 배제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좀 확고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가장 다른 의미로 인상 깊었던 장관들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강성적인 색채를 가졌던 분들인데 이러한 정치인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게 되자 지속적으로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 인선들을 계속해서 한다든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검수완박이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국민들의 시선과 많이 동떨어진 어떤 법무의 내용을 펼쳐왔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법무장관으로 누가 지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정치인 출신은 배제한다라는 그 원칙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같이 이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인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네. 임 대변인께서 더 잘 아실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누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민주당의 것 이렇게 저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검찰 내에 스스로 어떤 눈 감아주기 수사라든지 혹은 아니면 검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를 다 풀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민주당이 바랬던 검찰개혁은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느꼈던 어떤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독점적 권한에 대해서는 좀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전히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비전을 낸다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네. 검찰개혁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 권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다만 민주당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의 어떤 검찰 개혁을 본다면은 윤석열 당시 총장이라든지 한동훈 검사장 같이 양 진영을 모두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을 좌천시키고 사실상 그 이후에 사실상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의 그 내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것이고 민주적인 통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선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떤 민주적 통제 이런 것보다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서 어떻게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해당 인선들을 강하게 징계할 수 있는지 정치색과 무관하게 강하게 징계할 수 있는지의 문제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직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엔 또 정당 간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수정 자체는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는 개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예. 집무실 이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집무실이 이전됩니까? 집무실 이전 문제는 지금 예비비도 사실상 통과 360억 정도인가요? 지금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해서 집무실 이전 자체는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남은 것은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겠죠. 당선인의 의지는 근데 지금 굉장히 강한 상태라서 저는 5월 9일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는 10일부터는 용산에서 사실상 직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 시기에 또다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철회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위험이 굉장히 커진 상태여서 이것을 쉽게 철회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보고 다만 용산 집무실 이내에 당선인과 실무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한 뒤에 5월 10일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건물들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초 오늘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일로 미뤄졌다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네. 이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일 통과하게 되니까 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을 지금 민주당도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 역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졸속 이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인 상태에서 국방부를 이전시키는 계획을 아직 당선인인 채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월권이죠. 그리고 예산이 아직 제대로 된 추계가 나오지도 않은 채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윤 당선인 측에서는 한 500억 정도면 된다고 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인수위에 5천억 이상이 들 거라고 일단 보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지켜진다고 하면 저는 5월 10일 내에 그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되었던 것을 봤을 때 좀 무리스럽지 않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풀어가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문제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냐 이 문제지만 사실 이렇게 급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라는 용어를 쓰면서 광화문으로 최대한 빨리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거기서 이루어졌던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이것을 다시 이전함으로써 드는 행정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경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철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선례가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또다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갔다가
사실상의 어떤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나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라는 비판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권 의원님께서는 지금 월권행위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는 뭐 후보 시절부터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라면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예비비 처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권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번에 회동도 있었던 것이고 청와대 측과의 조율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사실 국민적 불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그런 결정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기를 논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제는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다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5월 10일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근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국민들에게도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편익이 굉장히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는 요 지점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건 뭐 관례라든지 이렇게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려고 했는데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전하는 게 한 9개월간 검토해봤더니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한 것이지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못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되려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광화문 괜찮겠냐,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전문가들이랑 다 검토가 끝났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당선되자마자 10일이 채 안 돼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건 재앙이다. 시민에게 재앙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로 번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못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되려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렇게 후보 시절에 있었던 걸 적절한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로 번복하시는 걸 보면서 되려 시민들이 또 너무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잠깐 듣겠습니다. 예,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 공약을 처음 발표했을 때 보면은 구체적인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광화문 시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 광화문이라는 장소를 특정했다라기보다는 이후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인터뷰를 보면 당시에 광화문이나 용산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인터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장소의 문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실무진들과의 살갗을 더욱더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 더욱더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광화문으로 나오는 것은 소통이고 용산으로 나오는 것은 불통이고 졸속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광화문을 특정해서 못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의지가 있으셨다면 지금의 윤석열 당선인처럼 다른 장소도 충분히 고려했을 법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이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의 설명 없이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중에서 경기지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김동연 후보가 과연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동연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폐쇄적인 룰 아니냐. 당원 50% 이거 좀 바꿔줘라 이런 얘기 하는데 당내에서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이게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라기보다 최근에 결정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번복하려고 하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민심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후보로서 본선의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정적으로 김동연 후보가 불리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결정을 한 바 있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김은혜 이제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이 이제 대변인직을 그만두면서 이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했단 말이죠. 당내에서도 경기지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네요.
사실 경기도의 선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번 대선 결과를 봤을 때도 서울에서는 약 5% 차이로 저희 당이 이기게 되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차이로 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했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경기도와 서울을 동시에 가져가서 수도권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이재명 지사가 해왔던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비판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 여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은혜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사실 경기도 선거에 대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 전체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대변인직도 훌륭하게 수행하셨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별로 없다라는 평이 좀 강하게 있는 분이어서 이 두 분 그리고 다른 분들의 어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정말 훌륭한 후보들이 많구나라는 것이 부각된다면 이것은 향후 어떤 경기도 이외 선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얘기 하나 더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조금 전에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고 오전에는 조혜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고 여기에 더 추가로 다른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예. 핵심 관계자 예. 측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윤핵관 대 비윤핵관의 대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윤핵관 대 비핵관이라고 어떤 구도의 분석이 있긴 한데요. 사실 윤핵관 논란이 처음 이뤄졌을 때를 보면은 윤핵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윤핵관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당시 후보와의 어떤 갈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익명의 관계자의 인터뷰를 빌려서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익명성과 소통 과정의 부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핵관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단순히 뭐 윤석열 당선인과 친분 관계가 있어서 윤핵관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또 원내대표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최종적으로 한 3-4분 정도가 경쟁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지금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과의 소통 능력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받는 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은 약 180석의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야당을 상대로 뭐 정부 조직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민주당과도 어느 정도 소통의 의지가 있고 지속적으로 친분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분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협치 과정이 조금 더 그 장벽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놓고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당내 반발이 좀 심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결심이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당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당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송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해 준 게 고마운 일이다라고 보는 측이고요. 또 다르게는 사실은 이전 대선에 되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후보를 내고 그 인물로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인물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는 저는 이렇게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이거 자체는 사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뭐 경선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단수로 하게 될지 전략을 할지 이런 것들은 결정하겠지만 비대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심 끝에 네. 뭐 서울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뭐 선거에 진 것도 있지만 86세대 다 같이 한번 이제 정치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하산 얘기했는데 왜 낳느냐 이런 얘기 좀 많아요. 86세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86세대 모두가 이제 정치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좋은 자리냐 아니면 되게 험한 자리냐에 대해서 좋은 자리라고 보면 86세대가 다시 좋은 자리로 나오는 건 네. 부적절하다고 이제 비판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와 민주당의 기싸움도 좀 갈수록 좀 거칠어지고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민주당은 이제 점령군 행세한다 인수위가 이런 얘기하고 인수위 입장에서는 너무 거친 언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부분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치열한 논쟁을 인수위와 청와대 간에 있어 왔고 그것이 지금 이어져서 민주당에서도 저런 어떤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양측 다 협치와 소통이 필요한 시기긴 합니다만 저는 윤호중 위원장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구체적인 어떤 용어 사용에 있어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점령군이라고 했지만 마치 권한이 없이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어떤 권한이 없는 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도 안 된 채 그런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을 점령군이라는 것을 폄훼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서 용인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뭐 인수위의 불법 행위가 구속수석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 불법 행위가 사실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윤석열 당선인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전에 어떤 국정농단 수사를 얘기하면서 구속 수사가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령군이라는 표현들 그리고 불법이라는 표현들, 구속 수사라는 표현들이 과연 대선에서 패배한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런 발언들은 정통적인 어떤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인수위에서도 그 비판은 새겨들을 지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점령군이라든지 아니면 구속수사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진영 간의 대결을 야기하는 이런 표현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용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저는 뭐 임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좀 다소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인수위라고 하는 것을 운영할 때에도 법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 부처가 아닌 곳에 업무 보고를 받을 권한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그 부처 예를 들면 방송문화진흥회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 보고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굳이 인수위 기간 내에 하는 것. 그리고 뭐 그 이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국방부 이전을 전제한 어떤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자기 권한 내에서 인사를 한 것을 두고도 알박기라고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전문가를 인선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계속 알박기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소 인수위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범위를 넘어서서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담회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저는 간담회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업무 보고를 받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거기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왔다면은 뭐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조금 고압적인 태도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면은 인수위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간담회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여러 방송사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향후에 어떤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고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지 일방적으로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보고하고 그것을 지적받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담회를 진행한 것 자체만으로 뭐 비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알박기 문제도 지금 얘기를 하셨겠지만 뭐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산업은행이 압도적인 주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에 그렇게 산업은행의 주도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정당한 권한이라고 하면은 정당한 권한은 있겠죠. 당연히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도 비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입법 과제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이번에 이 관행을 깰 수 있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 또 그 권한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권한을 깨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임기를 맡기겠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고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이재명 전 지사의 뭐 기직의 얘기도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이재명 전 대선 후보죠. 후보가 조금 빠르게 등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다. 좀 더 시간을 둬야 된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전 후보께서 당연히 민주당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그 시기가 꼭 빨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낙선 인사 같은 경우는 그냥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주 공식적으로 등판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